1979년 10월 26일 서울.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것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장례식장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동안 박근혜는 울지 않았다. 27살의 그녀는 검은 상복을 입고 아버지의 관 앞에 똑바로 서 있었다. 눈은 건조했고 손은 조용히 모아져 있었으며 얼굴은 마치 돌로 조각한 것처럼 표정이 없었다.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저렇게 강한 사람이 있나? 역시 박 대통령의 딸이야.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강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충격이었다. 너무 깊은 충격은 눈물조차 만들어내지 못한다. 나는 장례식장 비편에 서 있었다. 공식적으로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 중앙정보부 분석관. 계급도, 이름도, 얼굴도 공식 기록에 남지 않는 사람. 하지만 나는 거기 있었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박근혜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이 방을 가로질렀다. 그리고 잠깐, 불과 몇 초 동안 그녀의 눈이 한 사람에게 머물렀다. 수갑을 차고 경호원들 사이에 서 있는 남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그녀 아버지의 총을 쏜 사람.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무언가가 스쳤다. 분노였을까? 슬픔이었을까? 아니면 그보다 더 복잡한 무언가였을까? 나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표정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하나 있다. 그녀는 잘못된 사람을 보고 있었다. 김재규는 방아쇠를 당겼다. 그것은 사실이다. 1979년 10월 26일 저녁, 궁정동 안가에서 그는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 총을 쏘았다. 총알은 가슴과 머리를 관통했다.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공식 발표는 단순했다. 김재규의 충동적 범행, 부마 민주항쟁 진압 방식을 둘러싼 갈등, 권력 다툼에서 비롯된 즉흥적 살인. 나라 전체가 그 버전을 받아들였다. 박근혜도 그 버전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나는 분석관이었다. 내 일은 공식 버전 뒤에 숨겨진 것을 찾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찾았다. 너무 많이 찾았다. 그것이 나의 저주가 되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나는 박근혜를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녀는 조문객들 사이를 걸으며 고개를 숙였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계적으로.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직 아무것도. 그때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나는 그 남자를 알고 있었다. 공식적으로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었다. 군 출신, 정보계통에 깊숙이 연결된 인물. 이름은 이 기록에 적지 않겠다. 그는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의 후계자들도 살아있을 테니까. 나는 그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겠다. 서류에서 그의 암호명이었던 이름으로. K. K는 박근혜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다. 그리고 무언가를 말했다. 나는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박근혜의 얼굴이 조금 변했다. 딱딱했던 표정이 조금 흔들렸다.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다. 그 순간 나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K가 그녀를 위로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3일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10월 23일, 중앙정보부 본부의 지하회의실. K가 김재규와 단둘이 앉아있던 그 장면. 나는 우연히 보았다. 복도를 지나다가. 문이 완전히 닫혀있지 않았다. 두 사람은 나를 보지 못했다. 나는 멈춰탔다.
그리고 들었다. K가 말했다. 때가 됐습니다. 김재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뿐이었다. 5글자.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그 기억을 가지고 30년을 살았다. 중앙정보부는 1980년 국가안전기획부로 개편되었다. 나는 계속 일했다. 새 정권 아래에서도, 그 다음 정권 아래에서도. 나는 파일을 만들었다. 비공식 파일. 공식 기록에 없는 파일. 내가 보고 들은 것들. 날짜, 장소, 대화의 단편들. 이름 대신 암호명으로 기록했다. K는 계속 등장했다. 1980년대에도, 1990년대에도, 그리고 2000년대에도. 그는 언제나 박근혜의 주변에 있었다. 처음에 그는 그녀의 정치적 멘토였다. 그녀가 정치에 입문했을 때 K는 그늘에서 그녀를 안내했다. 그녀가 어떤 연설을 해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누구를 멀리해야 하는지. 그녀는 그를 신뢰했다. 아버지를 잃은 후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었으니까. 아버지를 기억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버지의 시대를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K가 기억하는 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을 감추기 위해 그 기억 옆에 서 있었다. 2009년, 나는 암 진단을 받았다. 폐암 3기. 의사는 1년 이내라고 했다. 나는 서랍에서 30년 된 파일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다. 잉크가 바랬다. 하지만 내용은 선명했다. 내 기억보다 더 선명했다. 나는 첫 페이지를 펼쳤다. 1979년 10월 23일. 장소, 중앙정보부 지하 3층 회의실. 인물, K, 김재규. 내용, K가 말했다. 때가 됐습니다. 김재규가 고개를 끄덕였다. 3줄짜리 기록. 하지만 이 3줄이 모든 것을 바꾼다. 박근혜는 그날 장례식장에서 잘못된 사람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 담긴 분노는 방아쇠를 당긴 손을 향해 있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달랐다. 누가 그 손에 총을 쥐어주었는가? 그 답을 가진 사람이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잡고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고마워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다. 그녀는 평생 그를 보호할 것이다. 그가 무엇을 했는지 모른 채로.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2009년 봄,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죽음이 가까워지면 방이 작아진다. 이상한 말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이다. 의사가 1년이라고 말한 날부터 나는 이 방이 조금씩 오그라드는 것을 느꼈다. 천장이 낮아지고 벽이 다가오고 창문 너머 세상이 점점 멀어졌다. 마치 세상이 나 없이 돌아가는 연습을 시작한 것처럼. 나는 이승호다. 아니, 그것이 내 본명이다. 공식 기록에는 다른 이름이 있다. 퇴직 서류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다. 1974년부터 1992년까지 나는 3개의 이름으로 살았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나 자신도 가끔 헷갈렸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본명으로 돌아가게 된다. 나는 이승호다. 전직 중앙정보부 분석관, 현재 폐암 말기 환자, 그리고 30년 동안 비밀을 지켜온 사람. 내가 처음 정보부에 들어간 것은 1971년이었다. 26살.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왔고 군복무 중 특수교육을 받은 것이 눈에 띄었다고 했다. 면접은 일반 의사 취직 면접과 다르지 않았다. 깔끔한 양복을 입은 두 남자, 회의실, 커피 한 잔. 학교 다닐 때 시위에 참여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족 중에 월북하거나 자익 활동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 비밀을 지킬 수 있습니까? 네. 그것으로 끝이었다. 나중에 알았다. 그 단순한 면접 전에 이미 3개월간의 신원조회가 있었다는 것을. 내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까지 인터뷰했다는 것을. 내가 20살 때 잠깐 사귀었던 여자의 아버지 직업까지 조사했다는 것을. 그들은 나를 알고 있었다. 나보다 더 잘. 그것이 이 세계의 첫 번째 규칙이다. 정보란 권력이다. 그리고 권력은 항상 먼저 아는 쪽이 가진다. 나의 공식 직함은 문서 분석관이었다. 실제 업무는 달랐다. 나는 사람을 분석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을. 내 역할은 단순했다. 대통령 측근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충성도를 평가하고 이상 징후를 보고하는 것. 누가 외국 대사관과 접촉하는지, 누가 야당 인사를 만나는지, 누가 국내외 언론과 이야기하는지. 나는 이 일을 잘했다. 너무 잘했다. 그래서 1977년 나는 특별 프로젝트에 배정되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없었다. 공식 명칭이 없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얼마나 깊은 비밀인지를 말해줬다. 나는 그것을 내 파일에 P 프로젝트라고 불렀다. P는 프로텍션의 P이기도 했고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는 파라노이아의 P이기도 했다. 임무는 이것이었다. 대통령의 측근 중 배신 가능성이 있는 자를 미리 식별하라. 이 임무를 받은 사람은 나 혼자가 아니었다. 5명의 분석관이 각각 독립적으로 같은 데이터를 분석했다. 우리는 서로를 몰랐다. 각자의 결론을 각자의 상관에게 보고했다. 나의 상관은 K였다. K를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한다. 1977년 3월, 남산중앙정보부 본부 6층, 창문이 없는 회의실. 그는 먼저 들어와 있었다. 나보다 10살쯤 많아 보이는 남자. 단정한 헤어스타일, 비싸지만 과시하지 않는 양복. 악수는 짧고 힘이 없었다. 마치 손을 잡는 것 자체에 관심이 없다는 듯이. 그는 나를 한참 보았다. 서류를 보지 않고 나를 보았다. 나는 그 시선이 불편했다. 어딘가 개선하는 느낌이 있었다. 자네의 분석 보고서를 읽었네. 그가 말했다. 좋아. 칭찬이었지만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분석이 아니야. 그가 계속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예측이야. 6개월 후에 누가 배신할 것인지, 1년 후에 누가 무너질 것인지. 자네는 그게 가능한가?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데이터가 충분하다면 가능합니다. K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웃음이 아니라 미소였다. 입꼬리만 조금 올라가는, 눈은 웃지 않는. 좋아. 그럼 일을 시작하지. 그날부터 나는 K를 위해 일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K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두려움은 서서히 왔다. 처음에는 그의 능력에 대한 경외심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보고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있었다. 마치 나 외에 다른 정보원이 있는 것처럼. 아니, 실제로 있었다. 나는 그 정보원들을 몰랐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누구도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게. 두 번째 단계는 의심이었다. K가 나에게 특정 인물의 동향을 집중적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했을 때 그 인물이 며칠 후 갑자기 사고로 사망하거나 조용히 해외로 떠나는 일이 반복되었다. 나는 묻지 않았다. 규칙이었으니까. 하지만 계산은 했다. 1977년 11월부터 1979년 10월까지 내가 K에게 보고한 인물 중 12명이 어떤 형태로든 제거되었다. 숙청, 좌천, 사고사, 자살. 방식은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다. 그들은 K의 시야 밖으로 사라졌다. 세 번째 단계는 공포였다.
1979년 9월, 나는 실수를 했다. 내 개인 메모에 K의 실명을 적었다. 공식 파일이 아닌 내가 집에서 쓰는 메모였다. 다음 날 아침, K가 나를 불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내 앞에 그 메모를 내려놓았다. 나는 얼어붙었다. 어떻게? 자네 집 서랍은 잠금 장치가 허술해. 그가 말했다. 바꾸게. 그것이 전부였다. 처벌도, 경고도, 위협도 없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나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그는 언제든지 내 서랍을 열 수 있었다. 내 집에 들어올 수 있었다. 내 일상을 볼 수 있었다. 나는 K가 얼마나 깊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지 그때 처음 실감했다. 1979년 10월 23일, 나는 야근이었다. 밤 11시, 남산본부, 보고서 작성. 복도는 조용했다. 나는 커피를 가지러 갔다가 지하 3층 회의실 앞을 지나쳤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멈췄어야 했다. 계속 걸었어야 했다. 하지만 본능이 나를 멈추게 했다. 분석관의 본능, 이상한 것을 감지하는 능력. 새벽 1시에 지하 회의실에 불이 켜져져 있다는 것은 이상했다. 나는 멈췄다. 벽에 붙어서 숨을 참고. 문 사이로 목소리가 들렸다. K의 목소리였다. 자네도 알고 있잖아.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지금이 아니면 우리 둘 다 끝이야. 잠시 침묵. 그리고 김재규의 목소리. 알겠습니다. K가 말했다.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침묵. 나는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커피를 가지러 갔다는 것도 있고 내 자리로 돌아가 짐을 챙기고 집으로 갔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비공식 파일을 만들기 시작했다. 1979년 10월 23일 지하 3층 K와 김재규. 때가 됐습니다. 3일 후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했다. 나는 TV로 뉴스를 보았다. 손이 떨렸다. 아나운서는 말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돌발적 범행으로. 돌발적. 나는 그 단어를 들으며 생각했다. 아니다. 이것은 돌발이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이 말을 절대 누구에게도 할 수 없다는 것을. K는 아직 살아있었다. K는 이제 권력의 중심에 더 가까이 서 있었다. 그리고 K는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 알고 있었다. 나는 비공식 파일을 침대 및 낡은 상자 속에 넣었다. 그 위에 오래된 책들을 쌓았다. 30년 동안 나는 그 상자를 열지 않았다. 2009년 봄, 의사가 1년이라고 말한 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 상자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시간 때문이었다. 시간이 없었다. 1979년 10월, 서울. 박정희 집권 마지막 3주. 명령은 종이에 남지 않는다. 이것이 진짜 권력의 첫 번째 법칙이다. 흔적을 남기는 자는 초보자다. 진짜 명령은 공기 중에 전달된다. 눈빛으로, 침묵으로, 때로는 질문 하나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명령이 될 수 있다. 받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다면. K는 이 기술의 달인이었다. 나는 내 파일로 돌아가 1979년 9월부터 10월까지의 기록을 다시 읽었다. 죽어가는 몸으로 누렇게 바랜 종이를 들고 나는 그 3주를 다시 살았다. 1979년 9월 초, 박정희 대통령의 상태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청와대 주변에 누구나 알고 있었다. 그는 잠을 자지 못했다.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이유 없이 회의를 취소했다.
측근들에게 갑자기 화를 냈다가 곧 사과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공식적인 이유는 부마 사태였다. 10월 16일부터 부산과 마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시작되었다. 학생들과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다. 유신 철폐, 독재 타도. 그것은 박 대통령이 18년 동안 들어온 구호였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규모가 달랐다. 분위기가 달랐다. 하지만 나의 분석에 따르면 부마 사태는 원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방아쇠였다. 진짜 원인은 그 이전부터 쌓여 있었다. 나의 파일에는 1979년 7월부터의 기록이 있다. 7월 3일, K와 불상의 외국인 2명이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만났다. 나는 그 외국인들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이 사용한 차량의 번호판은 미국 대사관 소속이었다. 7월 17일, 김재규가 K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공식 일정에는 없는 방문이었다. 체류 시간 2시간 20분. 8월 4일, K가 일본 출장을 다녀왔다. 공식 목적, 경제협력회의 참석. 하지만 내가 입수한 항공 기록에 따르면 그는 도쿄에서 오사카로 이동했다가 다시 도쿄로 돌아왔다. 오사카에는 당시 한국정보개통과 연결된 제1교포 사업가가 있었다. 9월 22일, 박정희 대통령과 김재규, 차지철 사이의 회의에서 격렬한 언쟁이 있었다는 보고가 내부에 돌았다. 대통령은 부산을 탱크로 밟아버려 라는 차지철의 의견에도 김재규의 신중론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0월 초, 청와대 경호실에서 이상한 보고가 올라왔다. 대통령의 동선이 예전보다 불규칙해졌다. 갑작스러운 외출, 기록되지 않는 방문, 수행원 없는 이동. 그리고 10월 23일, 지하 3층 회의실, K와 김재규. 때가 됐습니다. 나는 이 모든 점들을 연결했다. 선 하나가 그려졌다. 그 선의 시작은 7월 3일 미국 대사관 차량이었다. 그 선의 끝은 10월 26일 궁정동 총소리였다. 그리고 그 선의 중간에 K가 있었다. 나는 혼자서 이 분석을 완성한 것이 아니었다. 1980년 초, 나는 우연히 다른 분석관을 만났다. 그도 P 프로젝트에 배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우리는 서울 외곽의 작은 선술집에서 전혀 다른 이유로 우연히 마주쳤다. 술을 마시다가 취기가 오르자 그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자네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김재규 재판. 나는 조심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나와 같은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어떤 점이? 변호인이 공모 여부를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하루 만에 기각했어. 증인 신청도 대부분 기각. 마치 빨리 끝내고 싶은 것처럼. 나는 말했다. 단독 검행으로 처리하는 게 모두에게 편하겠지.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에게? 아니면 특정 누군가에게? 우리는 그날 밤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암호처럼 이야기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같은 이름을 떠올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분석관의 이름은 최영민이었다. 그는 1981년 5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경찰 보고서에는 음주운전 사고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위장교양이 있어서 알코올을 전혀 입에 대지 않았다. 나는 그의 사망 기사를 읽으면서 내 비공식 파일을 더 깊이 숨겼다. 그리고 더 철저하게 침묵했다. K는 어떻게 김재규를 움직였을까? 나는 이 질문을 30년 동안 생각했다. 김재규는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를 나왔고
중앙정보부장까지 오른 인물이었다. 그는 단순히 K에게 이용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 김재규는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의했다. 그에게도 목적이 있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든 진심으로 유신체제를 끝내려는 의도든 K는 그 욕망을 이용했다. 둘째, 김재규는 K가 배후에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는 자신이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결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K가 설계했다. 나는 두 번째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K의 방식이 그랬으니까. 그는 사람을 움직일 때 직접 명령하지 않았다. 그는 상황을 만들었다. 압박을 가했다. 선택지를 좁혔다. 결국 상대방이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게 만들었다. 그것이 K의 기술이었다. 그리고 그 기술이 1979년 10월 26일 밤 궁정동 안가에서 작동했다. 나는 파일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다. 1979년 10월 27일 내가 새벽에 적은 메모. 김재규는 방아쇠를 당겼다. 하지만 그것은 K의 방아쇠였다. 김재규는 총을 쏘았지만 그는 총이었다. 총을 쥔 손은 따로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 한 줄. 그 손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그 메모를 적은 날로부터 30년 후 그 손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다. TV를 켜면 가끔 보였다. 정치 뉴스에서, 경제 포럼에서, 그리고 박근혜의 주변에서. 항상 조용히, 항상 그림자처럼, 항상 그녀의 등 뒤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가 자신의 자리인 것처럼. 나는 파일을 닫았다. 손이 떨렸다. 이번에는 공포 때문도 시간 때문도 아니었다. 분노 때문이었다. 30년 동안 잊고 있었던 분노가 돌아왔다. 그것이 내가 이것을 써야 하는 이유였다. 김재규는 사형당했다. 1980년 5월 24일. 그는 끝까지 단독 범행이라고 했다. 나는 지금도 그 이유를 생각한다. 그가 K를 보호하려 했던 것일까? 아니면 K가 그의 입을 막았던 것일까? 아니면 그는 정말로 자신이 단독이었다고 믿었던 것일까?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다. K는 살아남았다. 박근혜는 K를 신뢰했다. 그리고 진짜 이야기는 묻혔다. 하지만 묻힌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시야처럼 땅속에서 기다릴 뿐이다. 1980년대 박근혜의 곁에 선 남자. 구아는 두 종류가 있다. 부모를 잃은 구아, 그리고 보호자를 잃은 구아. 박근혜는 둘 다였다. 1979년 10월 26일 그녀는 아버지를 잃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가족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서 있던 세계 전체를 잃었다. 청와대, 권력, 이름의 무게. 18년 동안 대한민국의 퍼스트 레이디로 살아온 여자가 하룻밤 사이에 그냥 한 명의 민간인이 되었다. 27살. 어머니는 5년 전 저격으로 이미 잃었다. 이제 아버지까지. 그녀는 완전히 혼자였다. 그 고독이 K에게는 기회였다. 나는 1980년대 K를 멀리서 관찰했다. 나는 여전히 안기부에 있었다. 직책은 낮아졌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권력을 잡으면서 조직이 개편되었고 P 프로젝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말단 서류 처리 담당자가 되었다. 그것이 나에게는 다행이었다.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었다. K는 달랐다. 그는 새 정권에서도 살아남았다. 아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뿌리를 내렸다. 그는 전두환 정권의 핵심부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항상 핵심부 옆에 있되 핵심부가 아닌 척했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민간 사업가였다. 건설업, 무역업, 이름 없는 컨설팅 회사들. 하지만 내가 입수한 기록에 따르면 그의 회사들은 정부 프로젝트를 조용히 수주했다. 국방부 관련 계약, 정보개통과 연결된 물자 조달. 겉으로는 민간인, 안으로는 여전히 그물망의 일부. 그리고 그 그물망의 한쪽 끝이 박근혜를 향해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 그것은 조심스러웠다. 1981년, 박근혜는 공개석상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살았다. 신당동 사저, 책, 공부, 가끔의 종교활동. 정치와는 거리를 두었다. K가 접근한 방식은 직접적이지 않았다. 먼저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들을 통해 그녀에게 다가갔다. 아버지의 군동기, 예전 청와대 비서관, 지역 원로들. 이들이 자연스럽게 박근혜와 연결되었고 그 연결고리 중 하나에 K가 있었다. 두 번째 접근은 돈이었다. 직접적인 돈이 아니라 구조적인 지원이었다. 박근혜가 아버지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때 조용히 후원이 들어왔다. 출처가 불분명한 후원금들. 나중에 내가 역추적해보니 그 후원금의 일부가 K와 연결된 회사들을 통해 흘러들어왔다. 세 번째 접근은 정보였다. K는 박근혜에게 정보를 주었다. 현 정권의 내부 동향, 누가 아버지의 유산을 폄훼하려 하는지, 누가 그녀의 편인지, 누가 아닌지. 고립된 그녀에게 그 정보는 생명줄이었다. 그렇게 K는 천천히, 조용히 그녀의 세계에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어갔다. 나는 1983년 가을, 처음으로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을 보았다. 서울 강남의 한 한정식집. 나는 근처 테이블에 있었다. 우연이 아니었다. 나는 그날 그 자리에 의도적으로 갔다. 오래된 정보원이 두 사람의 만남을 미리 귀뜸해 주었다. 박근혜는 반정한 한복 차림이었다. 화장은 옅었다. 눈빛은 조용했지만 경계하는 느낌이 있었다. 그녀는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 않은 사람의 눈빛이었다. K는 반대였다. 편안했다. 능숙했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나는 그 대화를 완전히 듣지 못했지만 단편적으로 들린 것들로 충분히 재구성할 수 있었다. 각하께서는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이 나라를 보신다면 그네 씨가 이 길을 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각하의 뜻을 이어가는 것이니까요. 박근혜는 고개를 숙이며 들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속이 뒤집혔다. K는 그녀의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녀가 가장 약한 곳을, 가장 그리워하는 곳을, 가장 닿고 싶은 곳을.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1987년, 박근혜가 정치에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기 시작했을 때 K의 위치는 확고해졌다. 그는 공식 직함이 없었다. 선거 캠프에 등록된 인물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주요 결정들이 내려질 때마다 K가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나는 내 방식대로 파악할 수 있었다. 어떤 행사에 참석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 이 결정들의 방향이 언제나 K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렀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K는 박정희 시대의 인적 네트워크를 쥐고 있었다. 그 네트워크가 살아있으려면 박근혜가 정치적으로 성장해야 했다. 박정희의 딸이 강력한 정치인이 되는 것은 K에게도 필요한 일이었다. 그녀의 성공은 그의 보험이었다. 그녀가 권력을 가질수록 1979년 10월의 비밀은 더 깊이 묻혔다.
나는 파일에 이렇게 적었다. K는 박근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그녀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녀도 그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그 필요의 이유가 완전히 다르다. 그녀는 아버지를 잃은 빈자리를 채울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덮을 방패가 필요하다. 이 관계는 사랑이 아니다. 이것은 구조다. 서로를 지탱하는 구조. 하지만 그 구조 안에서 한 사람만 진실을 알고 있다. 2009년 나는 그 파일을 읽으며 생각했다. 그녀는 지금 대통령이 되려하고 있다. 그리고 K는 여전히 그녀의 그림자 안에 있다. 아버지를 죽인 사람의 그림자가 딸의 권력 위에 드리워져 있다. 그녀는 아직도 모른다. 1979년부터 2012년까지 비공식 기록의 연대기. 진실을 기록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 기록을 살아있는 동안 숨기는 데는 그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 나는 30년 동안 두 번째 용기를 선택했다. 그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는다. 그 선택 덕분에 나는 살아있었고 파일도 살아있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죽는 날까지 알 수 없을 것이다. 파일은 총 3권이었다. 첫 번째 권, 1977년 3월부터 1979년 10월까지. 내가 K 밑에서 P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시기. 인물 분석, 동향 보고, 비공식 관찰 기록. 가장 두꺼운 권이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권이었다. 두 번째 권, 1979년 11월부터 1992년까지. 내가 안기부 말단으로 있던 시기. 이 기간의 기록은 훨씬 단편적이었다. 조각들이었다. 하지만 그 조각들을 연결하면 하나의 선이 되었다. K의 선이. 그가 어떻게 새 정권에서도 살아남았는지, 어떻게 박근혜와의 연결을 유지했는지. 세 번째 권, 1992년 퇴직 이후부터 2009년까지. 이것은 분석이 아니었다. 관찰이었다. 나는 더 이상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신문을 읽었다. TV를 보았다. 공개된 정보들 사이의 빈틈을 읽었다. 그리고 빈틈에서 K의 이름을 발견했다. 첫 번째 권에서 가장 중요한 기록은 3개였다. 기록 1. 1979년 7월 3일. 장소. 서울 강남구 소재 특급 호텔 1812호. 참석자. K. 미확인 외국인 2명. 차량. 미국 대사관 등록번호판 2개. 대화 내용 미확인. 체류 시간 약 3시간. 이 기록 옆에 나는 당시 이렇게 메모했다. 외국 개입 가능성. 미 대사관 직접 연관 여부 불명확. 추가 확인 필요. 30년이 지나 다시 읽으니 그 메모가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 알 수 있었다. 나는 당시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적는 것이 두려웠다. 기록 2. 1979년 9월 22일. 청와대 내부 보고 내용 입수. 박정희, 김재규, 차지철 간 회의. 차지철 발언. 부산을 탱크로 쓸어버려야 합니다. 김재규 발언. 그것은 대학살입니다. 역사가 용서하지 않습니다. 박정희, 결론 없음. 회의 종료. 비고. 그날 오후 K가 김재규에게 전화했다는 사실을 정보원 통해 입수. 통화 내용 미확인. 이 기록은 중요했다. 차지철과 김재규의 갈등이 K를 통해 조율되고 있었을 가능성. 나는 그 가능성을 30년 동안 생각했다. 기록 3. 1979년 10월 23일. 이것은 이미 앞에 적었다. 지하 3층. K의 목소리. 김재규의 침묵. 때가 됐습니다. 3개의 기록. 이 3개를 연결하면 하나의 이야기가 된다. K는 여름부터 외국 측과 접촉했다. 9월 갈등이 절정에 달했을 때 김재규를 만났다. 그리고 10월 23일 최종 신호를 주었다. 사흘 후 박정희는 죽었다. 두 번째 권에서 나는 K의 생존 방식을 기록했다.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많은 박정희 시대 인물들이
숙청되었다. 투옥되거나 강제 은퇴하거나 어두운 방식으로 사라졌다. K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나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한다. 첫째, 그는 새 정권에게도 가치 있는 인물이었다. 그가 가진 네트워크는 전두환에게도 필요했다. 박정희 시대의 인적 자산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K는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 둘째, 그는 너무 많이 알고 있었다. 그를 제거하는 것은 위험했다. 그가 죽으면 무엇이 나올지 아무도 몰랐다. 죽이기도 어렵고 무시하기도 어려운 사람. 그것이 K가 만들어 놓은 자신의 안전장치였다. 1982년, K는 조용히 서울로 돌아왔다. 낮은 자세로 사업을 앞세우고 정치와는 거리를 두는 척하면서. 하지만 그의 이름은 계속 중요한 결정들 근처에서 들렸다. 세 번째 권에서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2007년의 것이었다. 박근혜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시기, 나는 신문 기사들을 스크랩했다. 그녀의 선거 캠프 관련 보도들, 후원자들 명단, 고문단 구성. 어느 날, 한 경제 전문지에 실린 작은 기사가 눈에 띄었다. 박근혜 캠프의 비공식 경제자문그룹에 대한 기사였다. 여러 기업인과 전문가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다. 그 이름들 중 하나, 작은 글씨로 적힌 한 이름. K의 이름이었다. 나는 그 기사를 오려서 세 번째 권에 붙였다. 그리고 그 옆에 첫 번째 권의 기록을 복사해서 나란히 붙였다. 1979년 10월 23일의 기록과 2007년 경제자문그룹 기사. 28년의 간격. 하지만 이름은 같았다. K는 아직도 거기 있었다. 나는 파일을 덮으면서 생각했다. 이 파일은 증거인가, 아닌가? 법정에서 통할 수 있는 증거인가? 아마 아닐 것이다. 대부분이 직접 증거가 아니었다. 정황이었다. 조각들이었다. 나의 해석이 개입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법정을 위해 이것을 쓰지 않았다. 나는 역사를 위해 썼다. 법정은 증거를 요구한다. 역사는 진실을 요구한다. 그리고 진실은 때로 증거가 되기 전에 먼저 존재한다. K가 한 일의 증거는 아마 영원히 법정에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죽었거나 침묵하거나 나처럼 죽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 파일이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것, 누군가가 이것을 읽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역사는 천천히 움직인다. 하지만 결국 움직인다. 그리고 묻힌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싹을 틔운다. 파일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숫자 하나가 적혀 있었다. 내가 1979년부터 2009년까지 추적한 기간 동안 K와 연결된 인물 중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수. 17명. 나는 그 숫자 밑에 이름들을 적어두었다. 최영민, 1981년 5월, 교통사고. 그리고 16명의 이름이 더. 그들 중 일부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나는 기억한다. 그것이 내가 이것을 써야 하는 마지막 이유였다.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서울은 추웠다. 2월의 바람이 국회의사당 광장을 가로질렀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광장에 모였다. 태극기와 꽃다발, 환호와 박수.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취임식. 나는 그 장면을 TV로 보았다. 두꺼운 담요를 두르고 산소 마스크를 간간히 쓰면서. 폐는 이미 절반 이상 기능을 잃었다. 의사는 3개월이라고 했다. 나는 이 순간을 보기 위해 버텼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박근혜가 선서를 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나는 TV 화면을 보았다. 그녀의 뒤, 귀빈석, 단상 아래. 격식 있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 사이 K가 있었다. 나는 눈을 비볐다. 흐릿한 화면이었다. 내 눈도 예전 같지 않았다. 하지만 틀리지 않았다. 나는 30년 동안 그 얼굴을 기억했다. 주름이 들었다. 머리가 백발이 되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계산하는 눈빛. 박근혜가 선서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다. 광장을 향해 눈을 돌렸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잠깐 귀빈석 쪽을 향했다. 그녀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K가 그것을 보고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다. 나는 그 교환을 보았다. 불과 2초.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순간. 하지만 나는 보았다. 그것은 확인이었다. 우리 해냈다는 확인. 30년의 계획이 완성되었다는 확인. 물론 그녀는 그것이 30년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몰랐다. 취임식 다음날 나는 세 번째 권의 마지막 빈 페이지를 펼쳤다. 2013년 2월 26일이라고 날짜를 적었다. 그리고 이렇게 썼다. 어제 취임식에서 K를 보았다. 그는 귀빈석에 있었다. 공식 초청 명단에 그의 이름이 있었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는 거기 있었다.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었다. 그녀의 뒤에 K가 서 있었다. 아버지가 죽던 날 밤 궁정동에서 K가 무엇을 했는지 그녀는 모른다. 나는 이제 정말로 시간이 없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파일을 누군가에게 보내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했다. 후보는 2명이었다. 첫 번째는 기자였다. 탐사보도로 이름을 알린 사람. 나는 그의 기사 몇 개를 오려두었다. 신중하고 철저하고 권력에 굴하지 않는 인상이었다. 하지만 그가 이 파일을 받아든다고 해서 출판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K의 그물망이 언론에도 미치고 있을 수 있었다. 두 번째는 법률가였다. 인권 변호사. 과거사 진상규명 운동에 관여해온 인물. 이 파일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그는 판단할 수 있을 것이었다. 나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날은 2013년 봄이 지나면서 나는 청와대 뉴스를 꼼꼼히 보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 그녀가 임명하는 사람들, 그녀가 가까이 두는 사람들. 공식적으로 K는 없었다. 그의 이름은 어떤 직책에도 없었다. 청와대 비서관도, 자문위원도, 위원회 위원도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읽는 법을 알고 있었다. 공식 발표문들 사이의 빈틈을, 인사발표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어떤 결정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K와 연결된 사업체들이 조용히 성장하고 있었다. 특정 정부 사업의 하청구조 안에서. 공식적으로는 여러 단계를 거쳐 있어서 추적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끝을 따라가면 항상 같은 곳으로 이어졌다. K의 그물망이었다. 6월의 어느 날 나는 창문 밖을 보았다. 맞은편 건물 옥상에 남자 하나가 있었다. 담배를 피우는 척하면서 이쪽을 보고 있었다. 아주 자연스럽게. 하지만 그는 20분 동안 거기 서 있었다. 나는 커튼을 쳤다. 그들이 아직도 나를 알고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30년이 지났어도, 내가 죽어가고 있어도 나는 여전히 위험한 존재였다. 어쩌면 그것이 반대로 확인이었다. 내가 들여올 것이 있다면 내 파일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었다. 그들이 나를 감시한다는 것은 내 파일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파일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었다. 7월의 어느 밤, 나는 파일 전체를 다시 한번 읽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데 3시간이 걸렸다. 산소 마스크를 2번 쓰면서, 기침을 여러 번 참으면서. 다 읽고 나서 나는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불빛들, 수백만 개의 창문들. 그 창문들 안에 수백만 개의 삶들. 박근혜는 지금 청와대에서 잠들어 있을 것이었다. 혹은 깨어 있을 것이었다. 그녀는 대통령이 되었다.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아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하지만 그 이름 옆에 K가 있었다. 그녀가 평생 신뢰한 사람, 아버지가 사라진 자리를 채워준 사람, 정치의 길을 안내해준 사람,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 그녀는 모른다. 나는 안다. 이 간극, 이 비극적인 간극이 나를 이 파일 앞으로 계속 돌아오게 만들었다. 8월에 나는 결정을 내렸다. 파일을 두 곳으로 보내기로. 한 분은 기자에게, 한 분은 변호사에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나는 두 통의 편지를 썼다. 손이 심하게 떨렸다. 글씨가 고르지 않았다. 하지만 내용은 분명했다. 이 파일은 1977년부터 제가 직접 목격하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공식 역사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전에 공개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 두려움은 없습니다. 이 파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판단하는 것은 이제 당신의 몫입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었다. 파일 복사본을 각각의 봉투에 넣었다. 주소를 적었다. 그리고 그것을 책상 위에 놓았다. 내일 아침 붙이기로 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또 결정을 바꿨다. 아직은 아니었다. 무언가 하나가 빠져 있었다. 결정적인 무언가가.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었다. K의 진짜 이름, 암호명이 아닌 실명. 그것이 이 파일에 빠져 있었다. 두려움이 항상 그 이름 앞에서 내 손을 멈추게 했다. 이제 멈추지 않겠다. 나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새 페이지였다. 아직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이름을 적었다. 2016년 가을, 서울이 불타오르다. 진실은 처음에 소문으로 온다. 2016년 10월, 뉴스가 터졌다. 최순실, 비선 실세,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한 민간인, 국정농단. 이 단어들이 대한민국을 집어삼켰다. 광화문 광장에 촛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수천 개, 그 다음 주에는 수만 개, 그 다음 달에는 100만 개. 나라 전체가 박근혜를 보았다. 배신당한 국민처럼, 속은 사람처럼. 하지만 나는 PB를 보면서 다른 것을 보았다. 나는 K를 보았다. 나는 2013년에 이미 죽었어야 했다. 의사가 선고한 시간을 3년이나 넘겼다. 몸은 망가져 있었다. 폐는 반쪽만 남았다. 하루에 4번 산소를 마셨다. 걷는 것이 힘들었다. 하지만 살아있었다. 이유가 있었다. 파일을 아직 보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K의 이름을 적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하지만 그것을 봉투에 넣고 우체통에 넣는 것은 다른 일이었다. 그 행위는 되돌릴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완전한 확신이 없는 행동을 하는 법이 없었다. 분석관의 습관이었다. 나는 확신을 기다렸다. 2016년 10월, 그 확신이 왔다.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최순실 사태를 나는 처음부터 이상하게 봤다. 너무 깔끔했다. 정치 스캔들은 원래 지저분하다. 정보가 조금씩 새어나오고 관련자들이 부인하고 증거가 단편적으로 흩어진다. 전모가 드러나는데 수년이 걸린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마치 누군가가 준비한 것처럼 결정적인 증거들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태블릿 PC, 연설문 파일, 이메일.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오랫동안 이것을 모아두었다가 한순간에 공개한 것처럼. 나는 파일을 펼쳤다. 세 번째 권, 2007년 기록. K와 최순실 사이의 연결고리에 대한 나의 메모가 있었다.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 그는 박근혜가 어머니를 잃고 고통받을 때 그녀에게 처음 접근한 사람이었다.
종교로, 위로로, 신뢰로. 최태민과 K는 같은 시기에 같은 방식으로 박근혜에게 접근했다. 나는 당시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두 개의 덫, 다른 방향에서, 하지만 같은 목적으로. 최태민은 그녀의 심리를 통제했다. K는 그녀의 정치를 통제했다. 그리고 지금 최순실 스캔들이 터지면서 그녀는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누가 이 스캔들을 지금 이 시점에 터뜨렸는가? 나는 신문과 방송을 분석했다. 태블릿 PC가 어떻게 JTBC에 전달되었는지, 제보자가 누구인지, 그것이 공개된 타이밍이 왜 하필 2016년 10월이었는지. 박근혜의 임기가 1년 남은 시점이었다. 차기 대선이 1년 후였다. 이 스캔들이 없었다면 박근혜는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을 것이다. 차기 대선 구도는 달라졌을 것이다. K가 지원하는 후보들의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가 이렇게 무너지면 그 혼란 속에서 이익을 보는 자가 있다. 권력의 공백, 그리고 그 공백을 채울 준비가 된 자. 나는 파일을 뒤졌다. K의 2012년 이후 행적들. 그는 최근 몇 년간 조용히 박근혜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다. 박근혜가 아닌 다른 정치 세력과 연결되고 있었다. 배가 가라앉기 전에 먼저 내린 것이었다. 아니면 배를 직접 침몰시키고 먼저 내린 것이었다. 나는 그날 밤 오랫동안 창밖을 보았다. 광화문 방향 하늘이 빛났다. 수백만 개의 촛불. 그 빛이 서울 밤하늘에 번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박근혜에게 분노했다. 정당한 분노였다. 그녀의 실책들은 실제했다. 최순실 문제는 실제했다. 국민의 분노는 진짜였다. 하지만 나는 생각했다. 그 분노가 향해야 할 또 다른 사람이 있다. 촛불 뒤에서, 광장 뒤에서, 카메라가 닿지 않는 곳에서 그 혼란을 기다려온 사람, 어쩌면 그 혼란을 만들어낸 사람, K. 11월의 어느 날 나는 놀라운 것을 보았다. 뉴스 채널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기자회견이 있었다. 관련 인물들의 진술, 법조계 반응, 정치권 반응. 카메라가 잠깐 청중석을 비췄다. 나는 화면을 멈추고 싶었지만 리모컨이 손에서 떨어졌다. 그 짧은 순간 청중석 맨 뒤에 있는 남자 K였다. 기자회견장에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이 사안과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이 거기 있었다.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만들어낸 것을 감상하듯이. 나는 그날 마침내 봉투를 집어들었다. 3년 전에 써두었던 편지, 파일 복사본, 주소가 적힌 2개의 봉투. 기자에게 보내는 것, 변호사에게 보내는 것. 나는 코트를 입었다. 처음으로 혼자 밖에 나갔다. 걷는 것이 힘들었다. 숨이 찼다. 하지만 걸었다. 아파트 앞 우체통까지 봉투 2개를 손에 쥐었다. 그리고 멈췄다. 아직 아니었다. 한 가지가 더 필요했다. 파일에서 빠진 것. K의 이름만으로는 부족한 것. 그가 외국 세력과 주고받은 것의 실체. 1979년 7월 3일 호텔 1812호에서 그가 미국 대사관 차량을 탄 2 남자와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그것이 있어야 했다. 나는 봉투를 코트 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다. 30년 동안 연락하지 않은 번호로. 살아있다면 받을 것이었다. 벨이 울렸다. 3번, 4번, 5번. 그리고 여보세요? 낡고 쉰 목소리. 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목소리였다. 나는 말했다. 나야. 기억하나? 남산 지하 3층. 긴 침묵. 기억한다.
한번 만나야 할 것 같아. 또 침묵. 그리고 그가 말했다. 나도 기다리고 있었어. 2016년 12월 9일 국회 표결. 대통령이 무너지는 날은 조용하다. 총성도 없다. 쿠데타도 없다. 탱크가 청와대를 향하지도 않는다. 그냥 국회의원들이 각자의 자리에 앉아서 손을 든다. 234명이 손을 들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나는 그 숫자를 라디오로 들었다. TV를 볼 힘이 없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1979년 10월 26일 밤 궁정동에서 총소리가 났을 때와 같은 고요함이었다. 세상을 바꾸는 순간은 언제나 이상하리만치 조용하다. 그날 아침 나는 마지막 지민을 만났다. 남산 지하 3층을 기억하는 목소리의 주인. 그의 이름은 박인철이었다. 나보다 5살 위. 나와 같은 시기에 P프로젝트에 배정되었다가 1980년 일찍 은퇴한 사람. 그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나는 조수의 부축을 받아 그 집에 들어섰다. 박인철은 나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30년의 침묵이 새겨져 있었다. 사람의 눈에 침묵이 새겨질 수 있다면 그것은 그런 눈이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다.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1979년 7월 3일 호텔 1812호. 나는 고개를 들었다. 자네도 알고 있었나? 나는 그 방 안에 있었어. 그가 말했다. 박인철의 이야기는 이랬다. 1979년 7월 그는 K의 지시로 호텔 1812호에 선행 배치되어 있었다. 비밀회의의 경호와 녹음 담당이었다. 그는 벽 옆의 작은 기계실에서 전체 대화를 녹음했다. 회의는 1시간 반 동안 진행되었다. 미국인 2명. 그들은 CIA였다. 공식 파견이 아닌 비공식 접촉이었다. 대사관 차량을 쓴 것은 그들이 완전한 민간인이 아니라는 신호였지만 공식 CIA 채널이 아니었다는 뜻이기도 했다. 대화의 핵심은 2가지였다. 첫째, 박정희 체제의 지속 가능성. 미국 측은 박정희의 유신 체제가 동아시아 안보의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는 판단을 전달했다. 워싱턴 안의 특정 세력이 변화를 원한다고 했다.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닌 특정 세력이라는 표현이었다. 둘째, 이후의 한국 지도부에 대한 논의. 박정희 이후 누가 한국을 이끌어야 하는가? 어떤 구도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K는 그 자리에서 2가지를 약속했다. 박 대통령의 시대는 곧 끝날 것입니다. 이후의 구도는 우리가 함께 논의할 수 있습니다. 박인철은 그 녹음 테이프를 K에게 전달했다. 그것이 그가 한 마지막 일이었다. 다음 날 그는 은퇴를 강요받았다. 그것이 자신의 입을 막는 방식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 하지만 그는 테이프를 전달하기 전에 복사본을 하나 만들었다. 그 복사본이 아직 있는가? 나는 물었다. 박인철이 일어났다. 서랍 안쪽에서 낡은 금속 케이스를 꺼냈다. 안에는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있었다. 37년 된 테이프. 재생이 되겠나? 한번 확인해봤어. 5년 전에. 됐어. 지직거리지만 목소리는 들려. 나는 그 테이프를 들었다. 손이 떨렸다. K의 목소리가 거기 있었다. 박 대통령의 시대는 곧 끝날 것입니다. 1979년 7월 3일. 10월 26일보다 3달 앞서서. K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니, K가 만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박인철에게 테이프 복사를 부탁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나도 기다렸어. 말할 날을.
우리는 오후 내내 이야기했다. 두 노인이, 두 전직 분석관이, 평생 침묵했던 두 사람이. 그가 말했다. 자네는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나는 말했다. 파일에 넣겠다. 그리고 보낼 것이다. 누구에게? 그녀의 변호사에게. 박인철이 잠시 침묵했다. 박근혜에게? 그녀는 알아야 해. 자신이 누구를 믿었는지.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녀는 알아야 해. 국회 표결이 있던 그날 저녁, 나는 병원 침대에서 뉴스를 들었다. 박근혜는 탄핵되었다. 아나운서들은 역사적이라고 했다.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했다. 국민의 힘이라고 했다. 모두 사실이었다. 하지만 나는 다른 생각을 했다. 1979년 10월 26일, 아버지가 쓰러졌다. 2016년 12월 9일, 딸이 쓰러졌다. 두 번의 몰락. 아버지의 몰락 뒤에 K가 있었다. 딸의 몰락 뒤에도 K가 있었는가?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최순실 스캔들이 K의 설계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가 이용한 상황인지. 나는 증거가 없었다. 정황만 있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았다. K는 이 상황을 슬퍼하지 않고 있을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박인철에게 받은 테이프 복사본을 파일에 넣었다. 3권의 파일, 그리고 테이프 하나. 나는 새로운 편지를 썼다. 이번에는 변호사에게. 한 부만. 기자에게 보내는 것은 나중에. 내가 죽은 후에. 하지만 변호사에게 보내는 것은 지금이었다. 박근혜가 재판을 받게 될 것이었다. 그녀에게 변호사가 생길 것이었다. 그 변호사가 이것을 알아야 했다. 편지에 이렇게 썼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녀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이 누구인지 그녀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고발이 아닙니다. 이것은 딸에게 전하는 진실입니다. 그녀가 평생 지킨 사람의 진짜 얼굴을. 봉투를 봉했다. 주소를 적었다. 이번에는 우체통까지 걸어갔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다. 봉투가 우체통 안으로 떨어졌다. 되돌릴 수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30년 만의 일이었다. 30년 만에 침묵이 끝났다. 서울의 밤바람이 차가웠다. 하지만 나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처음으로, 아주 오랜만에. 몸이 가벼웠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진실은 도착했다. 하지만 진실이 도착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분석관으로 30년을 살면서 배운 것이었다. 진실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진실이 된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진실은 그냥 위험한 종이뭉치일 뿐이다. 봉투는 2017년 2월에 도착했다. 나는 나중에 알았다. 내가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박인철이 확인해 주었다. 그는 나보다 건강했고 나보다 발이 넓었다. 변호사 사무실 근처에 아는 사람이 있었다. 봉투는 도착했다. 변호사는 읽었다. 그리고 침묵했다. 왜 침묵했는가? 나는 그 이유를 3가지로 추측했다. 첫째, 그는 믿지 않았을 것이다. 37년 된 낡은 파일, 이름 없는 발신인, 암호명만 가득한 기록,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내용들. 변호사의 시각에서 이것은 증거가 아니었다. 이것은 편집증 환자의 일기일 수도 있었다. 둘째, 그는 두려웠을 것이다.
파일 안에 적힌 이름. K.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법조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짐작이 그를 멈추게 했을 것이다. 셋째, 그는 타이밍을 기다렸을 것이다. 박근혜는 이미 탄핵되었고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이 파일을 공개하면 재판의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 있었다. 그것이 그의 의뢰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는 판단해야 했다. 어느 이유이든 결과는 같았다. 파일은 변호사의 서랍 어딘가에 들어갔다. 그리고 나오지 않았다. 나는 2017년 봄 박근혜 재판 뉴스를 들으면서 기다렸다. 파일의 내용이 어딘가에서 흘러나오기를, 변호인 측에서 새로운 주장이 나오기를, 혹은 검찰이 K를 소환하기를.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재판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집중되었다. 뇌물,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그것이 전부였다. 1979년은 언급되지 않았다. K는 언급되지 않았다. 나는 라디오 앞에서 점점 지쳐갔다. 몸도 지쳤다. 마음도 지쳤다. 6월의 어느 날 박인철이 찾아왔다. 그는 신문을 들고 왔다. 조그만 사회면 기사였다.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유는 개인 사정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파일이 어떻게 됐을까? 내가 물었다. 모르지. 박인철이 말했다. 새 변호사에게 전달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는 말을 끊었다. 아니면 그 다음은 말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생각했다. K가 움직인 것인가? 그가 파일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인가? 변호사의 갑작스러운 사임이 우연인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나는 다시 분석관이 되고 싶었다. 데이터를 모으고 패턴을 찾고 결론을 내리고 싶었다. 하지만 몸이 따르지 않았다. 나는 그냥 늙고 병든 한 사람이었다. 비밀을 가진 채로 죽어가는. 2018년 4월, 박근혜는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나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1979년 장례식장에서 27살의 얼굴, 울지 않던 얼굴, 잘못된 사람을 보던 눈, 그리고 2013년 취임식에서 K를 향해 입꼬리를 올리던 얼굴. 그녀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을 끝내 알지 못한 채 감옥으로 갔다. 파일은 어딘가에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닿지 못했다. 나는 그날 오랫동안 생각했다. 내가 더 일찍 파일을 보냈다면, 더 용감했다면, 1980년에, 1990년에, 2000년에 이것을 공개했다면. 하지만 그 생각은 의미가 없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갔다. 2019년 초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박인철에게 전화가 왔다. 그 변호사로부터.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그는 사임하면서 파일을 가져갔다. 서랍에 넣어두었다. 1년 반 동안. 그도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왜 지금 연락하는 것인가? 박인철이 물었다. 파일을 보낸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박인철이 나에게 전화를 돌렸다. 나는 수화기를 들었다. 살아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아직. 변호사가 말했다.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한 부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안전한 곳에 두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사라지지 않을 곳에. 어디에?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나올 겁니다. 파일을 보내주신 분의 뜻대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파일의 내용이 사실입니까?
당신이 직접 목격한 것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리고 테이프에 담긴 목소리. 그것이 누구의 목소리인지 증언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짧은 침묵. 알겠습니다. 그것이 전부였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전과 달랐다.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었다.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느낌이었다. 느리게, 아주 느리게. 하지만 분명히. 나는 그날 마지막 메모를 썼다. 3번째 권의 진짜 마지막 페이지. 파일은 살아있다. 어딘가에서. 나는 곧 죽겠지만 파일은 남을 것이다. 박근혜는 감옥에 있다. 그녀는 아직 모른다. K는 아직 살아있다. 그는 알고 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책임지는 것은 다르다. 언젠가 그 차이가 좁혀질 것이다. 그것이 언제인지는 나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역사는 항상 그 차이를 좁혀왔다. 그러니 나는 기다리겠다. 죽은 후에도. 마지막 문장을 적고 나서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창밖 서울은 봄이었다. 벚꽃이 피고 있었다. 나는 그 꽃을 보면서 생각했다. 내년에도 이 꽃이 필 것이다. 내가 없어도. 진실도 저 꽃처럼 필 것이다. 내가 없어도. 그 생각만으로 충분했다. 파일은 존재한다.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다. 제 10장에서 그 파일이 세상에 나온다. 2024년 봄, 서울. 선거를 사흘 앞두고. 진실은 때를 기다린다. 서두르지 않는다. 감요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냥 존재한다. 땅속 깊이 묻혀서 숨을 참고 누군가가 땅을 팔 때를 기다리면서 2024년 4월 7일 새벽 3시 17분 익명의 계정이 인터넷에 파일을 올렸다. PDF 3개, 오디오 파일 하나. 제목은 없었다. 설명도 없었다. 그냥 파일들이었다. 누군가가 아무 말 없이 올려놓은 파일들. 처음 1시간 동안 아무도 보지 않았다. 두 번째 시간에 3명이 다운로드했다. 새벽 5시, 한 블로거가 그것을 열었다. 그는 정치 관련 글을 쓰는 사람이었다. 독자 수백 명짜리 블로그. 큰 영향력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첫 페이지를 읽고 멈췄다. 두 번째 페이지를 읽고 손이 떨렸다. 세 번째 페이지를 읽고 그는 전화기를 들었다. 이승호는 2019년 11월에 사망했다. 향년 74. 사망 기사는 작았다. 지역신문, 사회면 하단. 전직 공무원 이승호 씨 별세. 그것이 전부였다. 유족도 없었다. 조문객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혼자 죽지 않았다. 죽기 2달 전, 그는 박인철과 마지막으로 만났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집에서 두 노인이 마지막으로 차를 마시면서 이승호가 말했다. 내가 죽으면 파일이 나올 것이다. 변호사가 약속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어. 박인철이 말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네가 나서야지. 박인철은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우리 둘 다 늙었어. 이승우가 말했다. 진실은 안 늙어.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였다. 이승우는 2달 후에 죽었다. 박인철은 혼자 남았다. 그리고 기다렸다. 변호사는 약속을 지켰다. 하지만 그의 방식으로. 그는 파일을 직접 공개하지 않았다. 자신의 이름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기자에게 넘기지 않았다. 공식 채널을 통하지 않았다. 그는 파일을 디지털화했다.
테이프를 오디오 파일로 변환했다. 그리고 그것을 암호화된 드라이브에 저장했다. 드라이브는 세 곳으로 나뉘어 보관되었다. 그는 세 명에게 각각 드라이브의 일부를 맡겼다. 서로를 모르는 세 사람에게. 그리고 조건을 달았다. 특정 날짜 이후 혹은 특정 사건 이후 드라이브를 공개할 것. 그 조건이 충족된 것이 2024년 봄이었다. 2024년 4월 7일 새벽, 블로거가 전화를 건 곳은 탐사보도 전문 매체였다. 기자는 잠결에 전화를 받았다. 지금 당장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기자는 링크를 열었다. PDF 첫 페이지. 이것은 1977년부터 1979년까지 중앙정보부 P 프로젝트에 배정된 분석관 이승호의 비공식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그의 생전 뜻에 따라 공개됩니다. 모든 내용은 그가 직접 목격하거나 입수한 정보에 기반합니다. 기자는 잠이 깼다. 완전히. 오디오 파일이 핵심이었다. 37년 된 녹음, 지직거리는 소리. 하지만 목소리는 분명했다. 한국어, 그리고 영어. 영어 목소리 2개, 미국 억양. 한 명은 워싱턴 DC 억양이었고 다른 한 명은 남부 억양이었다. 그리고 한국어 목소리 하나, K의 목소리. 기자는 오디오 전문가에게 파일을 보냈다. 녹음 연대 분석, 장비 특성 분석, 목소리 패턴 분석. 결론, 1970년대 후반의 녹음이 맞다. 조작 흔적 없음. 기자는 이틀 동안 잠을 자지 않았다. PDF를 읽고 또 읽었다. 오디오를 듣고 또 들었다. 그리고 K의 현재 이름을 검색했다. 공식 홈페이지가 있었다. 재단 이사장, 원로 경제인, 각종 사회공헌 활동. 사진 속의 그는 80이 넘은 노인이었다. 온화한 미소, 흰머리, 존경받는 어른의 얼굴. 기자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다. 이 얼굴과 오디오 파일 속의 목소리가 같은 사람인가? 4월 9일 오전 10시, 선거 하루 전. 탐사보도 매체가 기사를 올렸다. 제목은 조심스러웠다. 직접적인 반정을 피했다. 하지만 내용은 달랐다. PDF 파일 전문, 오디오 파일 링크, 기자의 팩트체크, 전문가 의견. 1시간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었다. 2시간 만에 모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3시간 만에 해외 언론이 받아쓰기 시작했다. K의 이름이 대한민국 전체에 퍼졌다. 그 이름은 이 기록에 적지 않는다. 그것은 기자가 이미 공개했다. 역사가 이미 기록하기 시작했다. 내가 다시 적을 필요는 없다. 박인철은 그날 아침 블로그 링크를 누군가에게서 받았다. 그는 오랫동안 화면을 보았다. 이승호의 이름이 기사에 적혀 있었다. 전직 분석관 이승호의 기록에 따르면 박인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전화기를 들었다. 이승호에게 전화하려다가 멈췄다. 이승호는 없었다. 4년 전에 죽었다. 박인철은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창밖을 보았다. 벚꽃이 피어 있었다. 이승호가 마지막으로 말했던 것이 떠올랐다. 진실도 저 꽃처럼 필 것이다. 내가 없어도. 박인철은 오랫동안 꽃을 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자네가 옳았어. K는 그날 오후 입장문을 냈다. 짧은 문서였다. 해당 내용은 사실무근이며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이 전부였다. 해명은 없었다. 구체적인 반박은 없었다. 오디오 파일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기자는 그것을 기사에 추가했다. 그리고 한 줄을 덧붙였다. 입장문은 오디오 파일 속 목소리의 주인이 본인인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 감옥에 있는 박근혜에게 그 소식이 전해진 것은 며칠 후였다. 면회를 온 사람이 기사를 들고 왔다. 그녀는 기사를 읽었다고 한다. 오랫동안 읽었다고 한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면회가 끝날 때 그녀는 딱 한마디를 했다.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습니까? K를 말하는 것이었다. 면회인이 말했다. 살아있습니다. 박근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일어나서 방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표정이 어땠는지는 전해지지 않는다. 이승우의 마지막 기록은 이렇게 끝난다. 세 번째 권의 진짜 마지막 페이지. 2019년 가을에 적힌 문장. 나는 평생 그림자 속에서 살았다.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았고,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을 들었고,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죽는다. 죽은 자에게는 규칙이 없다. 죽은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죽은 자에게는 침묵의 이유가 없다. 그러니 이제 그림자가 말한다. 들을 준비가 된 자에게, 진실을 견딜 용기가 있는 자에게. 역사는 승자가 쓴다고 했다. 하지만 역사를 다시 쓰는 것은 언제나 패자였다. 나는 패자였다. 평생. 하지만 마지막은 내가 쓴다. 당신은 지금 그 기록을 읽었다. 이승우가 45년 동안 숨겨온 것을, 박인철이 37년 동안 지켜온 것을, 변호사가 7년 동안 기다려온 것을. 이제 당신이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당신도 선택해야 한다. 침묵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박근혜는 아직 알지 못한다. 완전히는. 그녀가 평생 지킨 사람의 진짜 얼굴을. 그녀의 아버지가 죽던 밤, 궁정동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녀가 대통령이 되는 동안 그림자 속에서 누가 웃고 있었는지를. 혹은 그녀는 알고 있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 어느 쪽인지는 그녀만 안다. 그리고 아마도 그녀는 그 답을 무덤까지 가져갈 것이다. K는 오늘도 살아있다. 재단 이사장, 원로 경제인, 사진 속의 온화한 미소. 법적으로 그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법정에서 그를 단죄할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 아마 영원히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이 세계의 규칙이다. 진짜 권력은 법정에 서지 않는다. 하지만 역사는 법정이 아니다. 역사는 더 느리고, 더 잔인하고, 더 공정하다. 역사는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다. 역사는 진실을 요구한다. 그리고 진실은 이미 땅 위에 나왔다. 벚꽃처럼. 이승우가 없어도, 박인철이 없어도 그것은 피었다. 그리고 질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다. 서울의 복날. 광화문 광장에 사람들이 지나간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아이들, 손을 잡은 연인들. 그들 중 누구도 모른다. 1979년의 그 밤을, 궁정동의 총소리를, 지하 3층의 5글자를. 하지만 이제 한 사람이 더 한다. 당신. 당신이 이것을 읽었다. 당신이 기억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기억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한.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는 한 진실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승우, 1935년부터 2019년까지 그는 평생 그림자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마지막은 그가 썼다.